네, 현재 시간 2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코스닥이 1%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0.8%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또 무엇이 중요한지, 핵심 종목은 어떤 것인지 상황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과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살펴보겠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영국은 승인해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특징주로 거론됩니다. 근데 이게 딱 승인이에요, 이게 아니라 합병 사실상 승인이라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사실상 승인했다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럼 앞으로 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완벽하게 승인을 다 마치기 위해서는 어떤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좀 그 부분을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 달 중순에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 이제 뭐 보류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최근에 좀 업황 기대감 상승했다가 좀 주춤했었죠. 그래서 14일 영국에서 보면은 14일 유예됐고 또 21일 이제 시정안을 이제 제출을 했는데 내용이 이제 뭐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2차 심층 조사 없이 승인 여부 이제 가려지게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종 승인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번 영국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결합 관련돼서 필수 신고국이 아니고 임의 신고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임의 신고국인 영국이 이제 승인이 된다고 하면 이제 필수 신고국인 EU가 이제 유사한 항공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EU도 이제 승인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영국 승인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또 승인이 이제 또 나야 될 국가를 보면은 이제 EU 있고 미국 있고 중국과 일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유럽 노선이 이제 영국이 사실상 승인됐음을 봤을 때는 좀 다른 나라도 좀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오늘 항공주들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심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 영국의 이야기로 인해서 이들의 가능성도, 승인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더불어서 최근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주를 둘러싸고 있는 정말 최악의 조건들이잖아요. 뭐 유가 상승이라던가 원달러 환율 상승, 이런 것들이 좀 일시적으로 멈춘 게 보이니까 지금은 항공주를 둘러싸고 있는 최악의 여건들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항상 물어보시면 항상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뭐 큰 흐름에서 보면 이제 경기 침체라는 거, 뭐 여러 섹터도 이제 영향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침체는 이제 뭐 예상되고 있고, 특히 내년 상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항공주만의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경기 침체에 뭐 영향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업황 개선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관광, 또 이렇게 아시아 관련돼서 뭐 일본, 뭐 동남아시아 관련된 뭐 여행이나 뭐 노선 증가, 뭐 일일 뭐 항공에서 일일 여객수 관련돼서 뉴스만 좀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뭐 정말 뭐 긍정적인 뉴스들 좀 넘쳐나는 것 같고, 그래서 업황 개선 기대감은 유효하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대한항공 기준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업황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하락 중인 200일선을 좀 돌파 못한 게 아직은 좀 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200일선을 좀 돌파하기는 좀 이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큰 우려 요인에는 이제 기업 결합 승인과 이제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기업 결합 승인이 이제 중요한 나라인 영국에서 이제 사실상 승인 기대감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더 뭐 11월 이번 달 중순보다는 조금 더 좀 환경은 좀 괜찮아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승인은 해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또 오늘은 항공주들에 대한 기대가 있을 만한 뉴스가 있죠. 중국에서 계속 민심이 좋지 않으니까 이거 문을 계속 걸어 잠글 수는 없을 것 같다.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변화의 흐름에 먼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들 다 해결되는 거 보고 사는 게 좋을까요? 투자 의견 주시죠. 네, 그 말씀하셨듯이 그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의 그 시민들의 이제 시위가 오히려 이제 방역 완화 기대감이 좀 빨리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 황구시보 전 편집장도 뭐 관련된 언급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승인 뭐 올해 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뭐 그럴 가능성 시장에서 보고는 있지만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유예됐을 때도 시정 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부정적으로만 볼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한 줄 평은 박스권 매매는 유효하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신규 매수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조정 시에 가능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24,500원, 매도 가격은 26,600원, 손절 가격은 23,300원으로 제시를 하겠고 그래서 박스권 매매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앞으로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전혀 뭐 비켜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또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코로나19 확산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목표 주가는 26,600원,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박스권 매매는 일단은 유효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일회용품 쓰지 마세요. 지금 정부가 일회용품 퇴출 규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지주라던가 친환경 관련주들에 대한 눈길이 좀 가게 되는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 나고 나서 포장주, 제지주들의 웃음 컸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방 웃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산잔한 미소였습니까? 잔잔한 미소보다는 조금 더 웃은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단기 이제 좀 급등하고 그 이제 규제가 시행된 날짜가 이제 24일인데 그래서 24일부터 24일에 단기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왔고요. 일회용품 그러니까 뭐 비닐, 종이컵, 뭐 플라스틱, 빨대 등 이제 금지하는 상황인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쇼핑할 때 들어갈 때 비 올 때는 이제 우산을 이제 비닐에 넣는 그런 서비스도 이제 제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제 백화점 갈 때도 이렇게 그런 비닐 는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반사 이익으로 이제 종이봉투나 이제 종이 빨대 이용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래 일회용품 금지로 인해서 이런 반사 이익 수혜 기대감은 있는데 이게 정말 회사의 펀더멘탈에 큰 영향을 줘서 이게 정말 신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좀 확대 해석 좀 생각해 보면은 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약간 테마성 성격이고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그 제지주 중에서 대형 포장은 골판지주예요. 그리고 제가 이 대형 포장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대형 포장에 관심이 많았던 때는 1년 전인가요? 코로나 때 택배 대란이었을 때. 네, 네. 정확히, 네. 그때 골판지주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커서 보였었고 최근에는 좀 무슨 일이 있었나고 보니까 이게 화물 파업과 화물연대 총파업과도 또 연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오히려 저는 택배가 쌓여서 악재이지 않을까 했는데 왜 수혜주로 부각되는 겁니까? 그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 보면요. 이제 네. 매출 비중이 이제 뭐 골판지 원단 및 상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뭐 물류 관련주들 뭐 동방이나 뭐 KCTC 등도 있는데 이제 물류와 함께 이제 포장 관련으로도 좀 이제 뭐 테마성으로 좀 매수세가 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 많이 움직였었죠. 진짜 장기적인 흐름을 살펴보시면은 한 2014년, 15년도부터 주가가 한 1,000원 전후에서 1,000원 전후에서 높게는 한 1,500원, 한 5, 6년 동안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뭐 크게 상승했었고 또 이제 코로나가 지나니까 주가가
네, 그 박스권의 상단이었던 1,500원 이하까지도 내려오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정상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돌아왔을 정도로 제지주는 참 이게 매매가 쉽지 않구나 뭐 그런 것도 이제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매출 비중에서 좀 상자 쪽이 들어가니까 뭔가 좀 테마성으로 묶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러 제지주가 있는데 최근의 흐름 보면은 뭐 대형 포장이 그래도 뭐 대장주 성격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참고할 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 포장, 제지주, 꾸준한 실적으로 눈여겨봐도 되는 건지 정말 말 그대로 비닐봉투 안 쓰죠, 빨대 안 쓰죠. 우리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일회용품은 이제는 종이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제지주들의 꾸준한 수혜를 예측해봐도 괜찮은 겁니까? 대형 포장 한 줄 평 주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네. 네, 한 줄 평 말씀드리면은 실적 영향 미치는 변수가 많은 제지주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그 이제 종이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이제 펄프인데 펄프는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원자재로 볼 수 있는 거죠. 환율에도 민감할 수 있죠. 또 운송비에도 민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제지주 관련돼서 한솔 대표격이 한솔제지인데 한솔제지의 최근에 5, 6년간의 영업이익 실적을 보더라도요. 영업이익이요. 한 600억에서 한 그만 1,200억 원 왔다 갔다 했을 정도로 실적의 변동성이 대표격인 한솔제지조차도 그렇게 실적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좀 그 아래에 뭐 시가총액 좀 작은 기업들은 실적 변동성이 더 크거나 아니면 성장성이 조금 크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 줄 평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저라면은 좀 안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래도 뭐 보유하거나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참고하십사고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일봉에서 240일 이평선을 추가해서 놓고 보시면은 최근에 고점이 그 241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41 이평선 부근에 2,0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은 조금 더 뭐 매매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2,000원 그래서 강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 포장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상황실이었고요. 마지막 만나보시죠. 유럽에 팝니다. 삼천당 제약 볼게요. 저희가 이 종목을 뉴스 꼽았을 때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어요. 사실 상한가에 가버리면서 44,550원에 지금 매수 매물대도 쌓여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한가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의 아알리아의 바이오시밀러 690억 원 규모의 공급을 합의했다라고 뉴스가 나오자마자 어제 시간에서 반응을 했거든요. 아알리아가 도대체 무엇이며 이번 계약 규모가 어떠한 수준인 것인지 앞으로 어느 정도의 판매가 예상되는지 이 삼천당 제약의 뉴스를 분석해 주시죠. 네, 뭐 1번 질문으로 그냥 마무리해도 될 것처럼 네, 질문을 3개를 주시니까 네. 그 중요한 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일리아,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에 있어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일리아의 그 이제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의 그 물질 특허가 내년에 이게 만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천당 제약뿐만이 아니고 국내만 놓고 보더라도 뭐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알테오젠 등등 이제 여러 기업들이 그 시장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삼천당 제약의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아일리아의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천당 제약의 실적을 오랫동안 좀 살펴보시면은 최근에 5, 6년간 매출이 한 1,600억에서 1,800억 원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에 있어서의 이번 계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근데 이 모멘텀이 사실은 지난 2년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글로벌 임상 3상이 언제 시작됐냐면은 2년 전 9월에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 3상이 언제 끝났냐? 올해 9월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모멘텀 자체가 2년 전부터 있어 왔고 그 시기가 이제 점점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이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임상 시작했던 게 2년 전에 9월이었는데 그 임상 시작하는 2020년에도 일본 제약사와 또 계약한 거 있죠. 또 유럽 제약사와 사전 계약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2년 전부터의 그런 모멘텀이 잠재되어 있던 모멘텀이 지금부터 11월부터 조금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아일리아가 뭐냐면은
리제네논이 이제 개발한 이제 블록버스터 이제 안과 질환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제 황방변성 치료제인 거죠. 그 이제 망막 중심에 황반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뭐 시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사물이 이제 휘어지거나 뭐 찌그러져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필요한 내년에 이제 만기가 이제 끝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것 같고요. 향후 10년간 유럽 15개국에 대상으로 해서 순매출의 50%를 수취하는 조건이고 또 계약 규모는 5천만 유로, 약 한 690억 원이 되는데 이 아일리아의 시장 규모가 2년 전에는 약 한 12조 원 규모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 2027년에는 한 20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성장하는 그런 시장 자체가 파이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일리아의 첫 번째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3천 당 제약이 2년 동안 좀 기다려온 게 아닌가. 그런 모멘텀을 좀 크게 부각받는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3천당 제약이었거든요. 최근에 실적은 그러면 무엇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는지 최근 행보 그리고 이 회사의 모멘텀,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말고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습니까? 네, 실적 올해 많이 좋아졌어요. 네. 흑자 전환했고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연구개발 비용을 거의 쏟아 부었었습니다. 3천당 제약이 3년 동안에 약 900억 원에 가까운 그리고 작년에 R&D 비용은 무려 467억 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약 28%에 해당하는 비용을 연구개발에 집중했을 정도로 3천당 제약에 있어서 이쪽 이제 아일리아의 바이오 시밀러가 굉장히 회사에서도 관심이 큰 거죠. 또 시장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R&D 비용이 올해는 좀 감소하면서 실적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올해 3분기 누적으로는 연구개발 비용이 한 202억 원. 그래서 작년 3분기 누적과 같은 시기를 비교해 보면은 한 138억 원 줄어들어서 이게 실적으로도 좀 개선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수출 비중도 증가해서 지금 뭐 실적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또 매출이 또 이제 뭐 증가하다 보니까 안과 관련된 질환이 좀 증가해서 해외 매출로도 좀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초반에 많은 분들이 고심을 하셨을 거예요. 뉴스가 어제 시간 외에서, 그러니까 장이 마치고 나왔고 시외에서 반응을 했고 오늘 시가가 16%였나요? 뭐 18%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간 또 11%가 쭉 밀렸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분명히 수익 실현하자고 매도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상한가가 너무나 배 아프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한데 만약에 아직까지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굳이 종가에 팔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굉장히 네. 어려운 질문이죠. 내일 일부 파시죠. 왜냐하면은 네. 이제 매물대가요. 이제 뭐 주봉, 월봉도 놓고 좀 중장기로 딱 놓고 보면은 매물대가 한 45,000원에서 한 5만 원 요 사이에서는 좀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변동성이 좀 장중에도 위아래 좀 변동성 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한 줄 평은 올해보다 내년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 9월 달에 글로벌 임상 3상이 완료가 됐어요. 2년 만에 끝났고 15개국 576명 환자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그 임상 끝난 거 관련돼서 최종 보고서를 내년 1월에 받을 거고요. 2개월 후인 거죠. 그리고 내년 2월에 오늘 관련돼서 이제 본 계약을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과 2월에 중요한 일정이 있구나. 라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 나라들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떤 나라, A라는 나라가 또 허가 신청, 또 B라는 허가 신청 이런 뉴스 나오면은 또 주가에 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 또 여러 나라들과의 또 판권도 계약한다고 하면은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중요한데 내년 1, 2월에 일정 있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뭐 시가총액 큰 기업으로 뭐 한 종목 말씀드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수급도 좋지만 이렇게 네. V자로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V자로 상승해서 안 꺾여?
이것만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3분기 말 누적 수주 잔고가 13조 원대 이제 수주 잔고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 6월부터는 지금 4공장이 일부 좀 가동되고 있는데 내년 6월부터는 4공장이 완전 가동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실적도 좋아지겠구나라고 볼 수 있어서 좀 시가총액 좀 큰 쪽에서 좀 본다고 하시면은 뭐 셀트리온도 좋긴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같이 바이오 내에서 관심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삼천당제약, 일단은 오늘의 이 뉴스로 인해서 매도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내일장에 알아서 잘 변동성을 이용해서 파는 게 베스트지 않겠느냐. 다 파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부 정도만 매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세 가지 상황시 알아봤고요.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